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중국이 해외 과학기술 인재유치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공격적인 영입을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세대별 선호 사항을 반영해 전략적으로 집요하게 모집에 나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연세대와 고려대 중간고사에서 AI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된 가운데 서울대에서도 부정행위가 확인돼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의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관리 감독 강화와 AI 사용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지난달 우리나라 정보통신기술 분야 수출이 인공지능 확산에 따른 반도체 호황을 기반으로 역대 10월 가운데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수출액은 233억 3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2.2% 증가해 9개월 연속 성장세를 이어갔습니다. 우리나라 전파 방송 산업의 비전과 기술 혁신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파 방송 산업 진흥 주간 행사가 열렸습니다. 어떤 기술들이 소개됐고 앞으로의 비전은 어떤지 잠시 뒤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차례나 심의를 보류했던 고리 원전 2호기의 수명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2033년까지 가동될 예정인데 설계 수명이 다한 다른 원전들의 가동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임누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3년 40년 설계 수명이 종료되면서 원자로 가동이 정지된 고리 2호기. 이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계속 운전을 위한 안전성과 향후 이행 계획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당초 지난 9월에 결론이 나야 할 계속 운전 안건은 2차례나 연기되면서 재가동 여부에 대한 의구심을 키웠습니다. 9월과 10월 회의에서는 3건의 신규 고시 제정, 사고관리 계획서 승인 등 다른 중요한 안건과 같이 심의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계속운전 허가에 대한 심의에 투입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적었습니다. 원안위는 우여곡절 끝에 이번 회의에서 계속운전을 승인하면서 가동정지 2년 반 만에 연장 운행이 결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고리 2호기는 오는 2033년까지 가동될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고리 2호기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신규로 원전을 건설하는 것보다 낫다는 입장입니다. 고리 2호기는 동일한 발전소가 외국에서 또 돌아가고 있고요. 계속 운전도 하고 있고 안전성 차원에서 기술적으로 계속 운전을 안 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요. 감가상각이 다 끝난 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은 국민들에게는 더 싼 값으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것이니까 바람직한 일이고요. 하지만 노후 원전은 정밀 점검과 보수를 위한 비용이 증가하고 사고 위험도 더 크다는 반대의 목소리도 여전합니다. 원안위는 앞서 지난 6월에는 2017년부터 영구 정지된 고리 1호기에 대해 해체를 승인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한수원이 10개 원전에 대해 신청한 계속운전 심사의 첫 사례로 고리 3호기와 4호기 등 다른 원전에 대한 심사 결과도 주목됩니다. YTN 사이언스 임늘솔입니다. 중국이 해외 우수 인재 유치 프로그램인 천인 계획을 통해 국내 과학기술인 인재 영입을 맞춤형으로 교묘하게 추진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달 말 과학인재 유치 전략을 발표할 예정인데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성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중국에서 국내 과학자를 대상으로 공격적인 모집을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과학기술알림원 설문조사 결과 최근 5년 내 우리 연구원이 해외에서 영입 제안을 받은 경우가 61%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82%가 중국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세대별로 영입 제한 유형도 달랐는데 45세 미만과 45세에서 54세 등 상대적으로 젊은 연구자에게는 높은 연봉을 제공하는 연구직 제안이 가장 많았습니다. 반면 정년을 앞두거나 퇴직한 55세에서 64세 연구자에게는 장기 연구직 제안이 가장 많았습니다. 해외로 나가려는 이유에 대해서는 45세 이하 연구자는 높은 연봉 등 고용 조건과 인프라를 높게 꼽았지만 65세 이상은 석학제도 활용의 부재를 더 높게 꼽았습니다. 이 같은 연령대별 영입 제한은 세대별로 원하는 점이 다르다는 것을
교묘하게 파고든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구체적인 해외 인재 유치 전략을 이달 말에 발표합니다. 지난 7월부터 민간합동 범부처 태스크포스에서 논의한 대책을 종합해 과학기술 인재확보 전략 보고서를 공개한다는 계획입니다. 국가 과학자 100명 하는 거는 뭐 상징적인 수준에서 좋은데 그거보다는 전체적인 국가적으로 DB를 갖고 있어야 된다. 이런 분들은. 그래서 이런 분들을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연구 생태계에서 한국 연구를 주도할 수 있는 코어를 만들어서 나가야 된다. 중국 등 해외에서 우리 인재에 대한 영입 추진을 강화하는 가운데 얼마나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지난달 우리나라 정보통신기술 ICT 수출이 인공지능 확산에 따른 반도체 호황을 기반으로 역대 10월 가운데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월 ICT 수출액이 233억 3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2.2% 증가해 9개월 연속 성장세를 이어갔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반도체 수출은 157억 4천만 달러로 25.4% 늘며 8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했습니다. D램 낸드 가격 상승과 AI 서버용 고부가 메모리 수요 증가가 실적을 이끌었습니다. 휴대전화는 삼성전자 폴더블폰 판매 증가로 완제품 수출은 늘었지만 애플 등 해외 기업 생산 기지가 있는 중국향 부분품 수출이 줄며 전체는 11.8% 감소했습니다. 연세대와 고려대 중간고사에서 단체 부정행위가 적발된 가운데 서울대에서도 AI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확인됐습니다. 대학생들의 AI 커닝을 막기 위해 관리 감독 강화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윤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연세대 중간고사에서 AI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발생한 데 이어 고려대에서도 오픈 채팅방을 통한 집단 커닝이 적발돼 논란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서울대에서 AI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확인됐습니다. 교양 과목인 통계학 실험의 한계 분반 중간고사에서 일부 학생들이 챗GPT 등 AI를 활용해 답안을 작성한 정황이 확인된 겁니다. 서울대는 해당 시험의 답안지를 검토한 결과 일부에서 AI가 주로 내놓는 표현들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시험은 수강생 30여 명이 강의실 내 컴퓨터를 이용해 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치러졌는데 조교들이 컴퓨터를 감시할 수 있는 만큼 수강생들이 휴대전화를 통해 AI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학교 측은 설명했습니다. 또 집단적으로 부정행위를 저지른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고 개인적 일탈로 판단된다며 해당 분반에 대해 재시험을 치르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학가에서 AI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잇따라 논란이 되면서 대책 마련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양심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AI 사용이 일상화된 환경에 맞게 시험 관리 감독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감독관을 더 추가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서 부정행위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핸드폰을 수거한 상태에서 시험을 치르면 되지 않을까. 부정행위에 대한 학생들의 경각심을 키우기 위해 윤리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의 우주기업 블루 오리진이 화성 탐사선 탑재 로켓의 발사를 또 연기했습니다. 블루 오리진은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화성 탐사 우주선을 탑재한 뉴글렌 로켓의 현지 시간 12일 발사가 우주 기상 문제로 연기됐다고 밝혔습니다. 블루 오리진은 뉴글렌의 발사 준비는 완료됐지만 태양 활동이 극도로 활발해지면서 우주선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을 고려해 나사가 발사 연기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우주 기상 상황과 발사 범위 가용성을 바탕으로 다음 발사 기회를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뉴글렌은 지난 9일에도 발사 카운트다운 도중 짙은 구름 탓에 발사를 연기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나라 전파방송산업의 비전과 기술 혁신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파방송산업진흥주간 행사가 열렸습니다. 어떤 기술들이 소개됐고 앞으로의 비전은 어떤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이상훈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번에 진흥원에서 행사를 주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 행사의 취지와 또 주요 내용을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네, 지금 2025 전파방송산업진흥 주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그리고 한국전파진흥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해서 지금 전파와 방송기술이 만들어갈 미래사회의 모습을 조망하고 산업 경쟁력을 한층 강하기 위한 그런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우선 개막식과 시상식을 통해서 국내 전파방송 산업 분야에서 우수한 기술과 또 제품을 개발한 기업들 그리고 연구자들을 포상하였고 혁신적인 기술력과 산업 생태계의 발전을 함께 기념했습니다. 이어서 이제 대한민국 최대의 전파방송 전시회이자 컨퍼런스인 전파산업대전에서는 AI, 위성, 국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파 기술이 어떻게 융합되고 있는지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전시도 마련되었고요. 그래서 산업계와 국민 모두가 미래 기술의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 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또 우주시대의 전파통신 또 그리고 5G 특화망 융합 세미나 등을 개최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여기에 무려 14개의 이제 전문 세미나가 개최되었고요. 예. 다음에 또 이쪽 전파 방송 쪽에 관심 있는 젊은이들이 가장 이제 궁금해하는 취업과 관련된 취업 상담회도 열고 있으니까 이 분야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이 이번 전시회를 내일까지 열리는데 코엑스를 방문해서 한번 좀 쭉 둘러보시기를 강력하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또 요즘 젊은 세대들이 또 방송통신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많이 참여를 또 기대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행사에서 우주시대 전파통신에 관한 세미나가 또 눈길을 끄는데 이 전파통신 세미나에서 논의된 핵심적인 내용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14개의 세미나가 열렸다고 말씀드렸는데 정말 다양한 세미나가 있었죠. 예. 네.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미래 산업 주도권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인 전파를 매개로 위성과 그리고 AI, 차세대 이동통신인 6G가 어떻게 연결되고 융합하는지를 조망하는 시간을 어저께 이제 가졌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 세미나에서 우주시대의 핵심 동력인 전파통신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초연결 디지털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최고의 전문가들의 발표 그리고 또 토론이 이제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선 글로벌 각국의 저궤도 위성망 전략과 현황을 저희가 또 알 수 있었고, 그다음에 우리 정부의 위성 인프라 구축 전략도 살펴봤고, 그리고 이 전략들이 6G, AI 네트워크 발전 방향에서 어떻게 연결되어야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양하게 논의했습니다. 그중에서 몇 가지 중요한 주장과 이렇게 제안을 좀 소개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우리나라는 현재 ICT 강국이지만 이 위성 분야에서 만약에 뒤처지면은 우주 통신 시대에서 더 이상 통신 강국이라고 주장하기가 좀 어렵다. 따라서 현재 정부 주도로 진행 중인 6G 위성망 개발 사업에 좀 더 속도를 좀 내야 한다는 주장이 눈길을 끌었고요. 예. 그리고 또 이를 위해서 국가적인 과감한 지원과 함께 대기업 등의 투자도 좀 더 많이 있어서 선진 위성 기술 국가와의 격차를 좀 빨리 줄이면 좋겠다라는 그런 또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위성 전파 산업 생태계 발전 전반을 위해서는 또한 이제 정부가 다른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이 적절한 주파수를 공급하는 게 필요한데요. 특히 이제 저궤도 위성의 숫자가 상당히 많고 또 이제 이들로 인한 전파 혼섭과 간섭 문제를 제어하기 위한 전파 관리의 중요성도 함께 제기됐습니다. 이 등등 이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정부와 산업계가 이 같은 새겨 들을 만한 내용이 아주 풍부한 그런 세미나였습니다. 예, 네. 세미나에서 아주 건설적이고 좀 생산적인 논의들이 많이 오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 세미나 내용과 관련해서 우주통신 기술의 발전이 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국민들이 좀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도 있었을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우주통신 기술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선 요즘 언론에도 많이 나오다시피 저궤도 위성 통신을 중심으로 사실 이 서비스에 연결될 수 있는 지구인들이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몇몇 나라에서 이미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저궤도 위성 같은 경우에는 지상망 통신망 구축이 어렵거나 땅이 굉장히 국토가 넓은 나라, 그리고 또는 또 산간 도서 지역, 그리고 해상과 항공 등의 통신 지역에서도 정말로 안정적이고 고속의 인터넷 접속을 현재 가능하게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야외 활동을 하는 그는 자연 속에서도 지금 이렇게 통신이 굉장히 중요하죠. 안전성과 뭐 편의성 측면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궤도 위성의 굉장히 큰 혜택인데요. 이미 일부 뭐 글로벌 서비스들, 예컨대 스타링크나 또 원액 같은 이런 기지국이 없는 지역에서도 문자 전송과 긴급 구조 요청이 가능한 서비스가 이미 이제 상용화되었죠. 예.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이를 기반으로 여러 가지 정밀한 실시간의 위치 항법, 뭐 시각 정보 이런 것들이 결합되어 가지고 자율주행차라든가 또 드론, 해상물류 등 미래 모빌리티 산업 전반의 핵심 인프라로 이제 등장할 거로 이렇게 다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현재 추진 중인 한국형 GPS인 KPS 사업 외에도 우리 또의 독자적인 그런 저궤도 위성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이제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당히 많은 재원이 드는 부분이라서 아직까지 이제 결정을 내리지는 않고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예. 여하튼 저궤도 위성망이 독자적으로 갖춰진다면 우리나라에 특화된 어떤 그런 산업 발전, 그다음에 재난 대응, 그리고 안전 분야에서의 어떤 훨씬 더 좀 튼튼한 어떤 그 시스템을 좀 구축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이 저궤도 위성의 독자적인 구축도 저희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렇군요. 또 이 우주통신의 확대로 인해서 주파수 자원에 대한 경쟁이 또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나라가 이 주파수 자원을 효율적으로 확보를 하고 또 관리하기 위한 그 정부의 전략이라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 아까 앞서 잠깐 언급했지만 정말 주파수 전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제 굉장히 고심하고 있는데요. 네. 이게 왜냐면은 이제 주파수가 이 단순한 뭐 기술 자원이 아니고 이 자체가 굉장히 유한한 공공재이고 또 국가 전략 자산으로서 인식하게 만든 그런 변화의 출발점입니다. 따라서 이 유한하다는 것 때문에 6G나 저궤도 위성 통신에서 이 주파수 수요가 굉장히 급격히 증가하는데 따라서 이를 둘러싼 우리 국내에서의 어떤 정책 그리고 또 국가 간의 이 주파수를 확보하기 위한 그걸 표준화하기 위한 경쟁이 그 어느 때보다도 좀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그 지금 앞으로 이제 과기정통부 그리고 저희 진흥원이나 또 관련 기관들이 함께 합심해서 이에 관한 여러 가지 방안을 만들고 또 실제적으로 또 추진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사실 이 위성통신 시장이라는 게 스타링크 같은 그 글로벌 기업들이 좀 주도를 하고 있었잖아요. 네. 근데 국내 위성이나 뭐 통신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정부가 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 방향은 뭐라고 보십니까? 네, 글로벌 기업들이 이제 저궤도 위성 통신 시장을 사실은 먼저 열었고 그래서 빠르게 또 선점하고 있습니다 현재. 따라서 우리나라가 또 좀 더 빨리 움직여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선 저희가 우리나라가 이제 그렇게 큰 빅테크들에 비교해서 재원이나 이렇게 규모가 적기 때문에 우리는 역시 전략적으로 그리고 집중적인 어떤 그 지원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정부가 공공 수요를 기반으로 해서 초기 시장을 이제 열어주는데 우리가 흔히 마중물 정책이라고 하는데요. 이 마중물 정책에서 한 번 더 나아가서 더 특히 가장 중요한 핵심 사업을 좀 대규모로 선정을 해서 이 분야에 지금 AI 3대 강국 실현처럼 이 저궤도 위성 분야 또 우주 통신 분야 전체에서 이렇게 산업 생태계를 좀 도약시킬 수 있는 그런 커다란 사업을 좀 마련해서 추진을 한다면 이게 상당히 우리 국내 기업의 기술 경쟁력 또 비즈니스의 산업화 측면에서도 굉장히 좀 좋은 기회로 만들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뭐 위성, 안테나, 부품 소재 등 우리 핵심 기술을 국산화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기업 간의 공동 R&D를 하고 또 인력 양성을 할 수 있음으로 해서 정말 우리가 21세기 후반에 우주 경제 시대에서 준비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정말 정부가 이 기술 자립, 그다음에 주파수의 적절한 분배와 지원 정책, 그리고 기업들의 과감한 투자, 그리고 또 특히 우주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이 전파 산업의 그 역할 이런 것들이 너무나 커지기 때문에 이 분야에 우리 젊은 세대도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고 그런 관심을 북돋우는 방향으로 정책들이 또
추가적으로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예, 원장님 말씀해 주시니까 저도 좀 간과했던 게 AI 3대 강국만 좀 중요성을 알고 있었지 이 우주통신 분야나 전파 분야에 대한 좀 경쟁력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중요하게 생각을 못했었는데 이번에 좀 알게 됐습니다. 이제 끝으로 원장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우주시대 전파통신 분야에서 대한민국이 달성해야 할 그 최종적인 비전과 목표라면 뭐가 있을까요? 예, 우주 시대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는 사실은 지난 세기 20세기에서도 우주 시대 얘기했고 지금도 이제 21세기에도 우주 시대를 얘기하는데 옛날에는 좀 드림, 꿈이었다면 예. 지금은 뭐 화성으로 가자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남들이 화성 가자 그러고 달에 다시 사람 보내자 그러고 이러는데 우리는 사실 달로 사람을 보내는 것까지도 아주 좀 먼 미래의 얘기입니다. 근데 달에 사람이 가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주 시대에서 미국, 중국 또 유럽과 함께 그들과 당당히 겨루면서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실력을 갖추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 그러려면 결국은 이제 그 무엇으로 경쟁을 할 것이냐. 그렇다면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제조 경쟁력, 제조업 경쟁력, 그리고 굉장히 또 정밀한 어떤 그런 기술 개발이나 또 정밀 기기를 실제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또 그 공급 역량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은 이것을 지상에서가 아니고 이제는 우주 궤도에서까지 만들어낼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의 제조 역량을 갖춰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일단은 서로가 소통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사람과 사람이든 사람과 기계든 기계와 기계든 그런 측면에서 결국은 그 근간이 되는 게 전파이기 때문에 전파 산업이라는 이런 굉장히 밑바탕이 되는 플랫폼 기술들 이런 것들을 잘 발전시키고 그 위에 지금 우리가 발전해 있는 제조업의 여러 기술들을 다 또 연결하고 말씀드린 것 같이 6G 기술이라든가 또는 또 로봇이라든가 이런 것들까지 다 결합한다면 우리가 당당하게 정말 21세기 우주 시대의 글로벌 플레이어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정부도 사실은 그런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실질적으로 준비를 하는 것은 조금은 제가 볼 때는 좀 부족하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국민 모두가 좀 더 관심을 가지시면 정부도 또 과감하게 더 투자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 비전을 정부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국민이 모두 함께 만들어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그런 면에서 관심을 더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이승원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